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1차 기본이론 강의이고요. 이 노동법 1차를 처음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은 아무래도 객관식이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노동법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객관식이고 또 헷갈리는 부분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들었던 내용보다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진입 장법부터 여러분들이 조문 내용이라든지 판례 숙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 해주셔야 그래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강의를 안 듣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합격 수기 보면은 강의 없이 합격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강의의 실효성은 뭐냐라고 말씀드려보면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방향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확신하지 못하면서 답만 외웠지 왜 답인지를 모르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 딱 갔을 때 난이도 조절이 돼버리면은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와버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듣게 되면은 왜 이게 답이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길을 가게 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시간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점에서 강의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해서 꼭 합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안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첫 시간은 OT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목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강의 목표라고 돼 있는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격 퍼센트도 보셨죠. 그리고 합격 수기 이런 것도 보셨죠. 1차는 합격도 별로 안 쳐주죠. 합격 수기도 별로 없고 그 정도로 1차 60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최소 시간 최대 효율이라 돼 있죠. 우리 시험은 핵심이 2차란 말이야. 노무사 시험이 2차 시험이 핵심이고 1차 시험은 시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합격을 해놓고 2차에 올인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전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2차 주관식 노동법과 겹치는 내용이라고 돼 있고 겹치지 않는 내용이라 돼 있죠. 그럼 최소 시간을 투입하라 했는데 최소 시간을 투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2차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가야 시간도 아끼고 효율도 높아질 수 있겠죠. 주관식 노동법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차 부분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겹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시험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 공부 열심히 해두면 2차 때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1차 때만 나오는 부분 있죠. 물론 그 1차 때만 나오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긴 해요. 다 알면 좋아요. 다 알면 좋은데 우리가 수험을 효율적으로 접근한다면 괜히 한 문제 그리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문제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2차 때 써먹지도 못하니까 결국 시간이 아깝다. 맞추지도 못할 문제 왜 공부하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와 겹치는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노1, 노2가 200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방심은 하지 말아라. 그냥 쉽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계속 풀면 되겠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다 한 달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한 달만 대충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200점이라는 걸 다 이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노동법을 점수가 낮아버리면 평균 60점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88644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노동법에서 80점을 확보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 과목 있죠. 거기서 한 과목은 60점, 나머지는 40점 맞아도 평균 60점으로 합격을 해요. 이게 1차는 수석 합격 전략이 뭐냐면 60점이에요. 100점 아니에요. 100점 맞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아이고 그 시간에 2차 시직을 했어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아우 참 비효율적으로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짧게 공부하고 핵심만 공부했는데 60점 붙었다면 와 최고의 효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완전 뭐 아슬하게 60점 붙어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목표 전략이 이런 만큼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빼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중에서 노동법은 100점을 목표로 하면 괴롭습니다. 객관식의 특징이 무조건 다 맞추는 시험 문제를 내질 않아요. 꼬우고 어려운 문제들을 꼭 냅니다. 그렇게 해서 난이도 조절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만 80점, 60점 이상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하고 겹치는 부분 위주로만 좀 가셔도 적어도 70점 이상 나오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하시면은
80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전략은 뭐냐? 시험에 나올 부분 중심, 효율적인 합격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돼 있죠. 좀 잡음이 많네요. 그렇지만 들리긴 하시죠? 시험에 나올 부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이 시험에 나올 부분은 1차, 2차 겹치는 부분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둘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 기출문제들이 좋아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판례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1차형 판례, 2차형 판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1차형 판례 위주로 좀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노원은 이렇게 법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는 유급휴를 줘야 된다. 1년 근무하면 연차고 몇 개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걸 담고 있는 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를 우리 회사 소속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어요. 그게 파견근로자예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에 취업했는데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정규직이 되고 싶어. 하지만 기간제로만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2년 지나니까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 있죠. 그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이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단시간은 일주 40시간 다들 근무하는데 저는 좀 짧게 근무해요. 이런 분들이 단시간 근로자예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가족 돌봄 휴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했을 때 구제하는 법률이고요.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들어보셨죠? 그리고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최저임금법도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시급 얼마 이상은 받아야 돼. 매번 들썩들썩하죠. 8월 달에 최저임금 얼마가 될까 얘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고시하고 있죠. 이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일하다가 근로자 돌아가셨다. 근데 그게 회사의 안전보호시설이 잘못돼 있었다. 또는 규정이 없었다. 이러면은 사업주들이 처벌받는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규율하는 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적법하게 비자 받고 취업 자격 있게 일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게 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적법하게 일했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일하다가 회사가 부도났어요. 임금이 떼였어요. 그러면 그 임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잘못 간 니 탓이야 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그래도 일부에 대해서는 임금을 좀 줄 수 있어야 그래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3개월에 대해서 예전에는 체당금이라 불렀어요. 그 체당금을 규율하고 있는 제도가 여기 있고요. 직업안정법은 일자리 소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직업 소개소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직업안정법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회사 내에서 복지 시스템으로서 회사의 복지 체계를 근로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만드는 복지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규율하고 여러분들이 뭐 스톡옵션 이런 것들 막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자 지주제 이런 것들이 종업원 지주제 이런 것들도 여기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쭉 얘기했는데요. 이것들을 다 외울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비중 있게 봐야 될 걸 말씀드려 볼게요. 1차하고 2차하고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 자, 근로기준법 당연히 겹치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중요해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가 2차의 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요. 1차 그리고 2차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남녀 고용 평등에서 나오는 그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배웁니다. 퇴직금도 노동법에서 또 중요한 이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법들은 2차하고 겹치기 때문에 열심히 봐야 된다. 그럼 아래는요. 최저임금법, 산안법. 여기까지는 실무적으로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배운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힘을 빼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 중에는 여기 위에 있는 법들을 열심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법은 조금 핵심 위주로 볼 거예요. 마지막은 힘을 좀 빼고 볼 겁니다. 이렇게 전략들을 쓸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보니까 노무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일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임금 떼이면 임금 받아주고 해고당하면 해고나 구제해주고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그 법은 요 정도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파견 근로자 제대로 쓰세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 갱신하는 거 문제없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남성 여성 차별하지 마세요. 퇴직금에 대한 연금 어떻게 도입할 건지, 그리고 회사 내 안전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다 규율하고 있어요.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는 광범위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노동법 2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 되어 있는데 소위 노조법이라 불러요. 자, 이 노조법은 또 1차, 2차 필수이고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생소하실 텐데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회사 내 30명 이상 회사하면은 노사협의회를 두고 근로자하고 회의해가지고 회사를 꾸려라 이렇게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노동위원회법은 여러분들이 실무하게 되면 많이 경험합니다. 부당해고 나왔다? 이러면 노동위원회 가세요. 또 차별 사건 있어요? 노동위원회 가세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노동의 사건 중에 법원 말고요. 법원처럼 기능하는 곳이 노동위원회예요.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노동위원회법입니다. 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 노동조합 들어보셨을 거고, 교원 노조는 제일 유명하게 뭐 정교조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것 크게 일반 노조,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이렇게가 노동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사 간의 협력을 하는 법, 그 다음에 이런 노동 사건들을 처리하는 법, 이런 것들이 노2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조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 노조법이 1차, 2차 겹치는 부분이고 여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점수는 웬만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광범위한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알면 참 좋지만 핵심적으로 접근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과목 이름들은 그냥 쓱 보여드렸고요. 이건 여러분들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 책에 다 있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냥 따라가시면 충분하니까 이 정도 읽고 넘어갑니다. 자, 1차 노동법의 전체 강의 일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기본 이론. 다음 순환에는 객관식 문제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이론 때는 문제는 별도로 안 풀어요. 그냥 설명드리고, 그리고 만약 문제 푼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OX 정도. 그냥 예시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풀이 때는 진도별로 시험 치는 겁니다. 진도별이라고 한다면은 근기법 중에서도 뭐 휴가 파트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는 거지 전 범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다 듣고도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때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이제 모의고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력은 차근차근 쌓아가는 건데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별도의 여러분들이 문제집 같은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문제집이 진도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지문 중에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생기니까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전략은 기본 이론 다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먼저 수강,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가시면요. 강의 교재는 이라고 했는데, 예, 강의 교재는 지금 여러분 프린트로 받으신 요 제본 교재 요걸로 진행을 합니다. 원래 이 제본 교재가 예전에는 그 서점 가시면은 진짜 출판이 됐었어요. 출판이 되고 그리고 이 기본 이론 플러스 문제집까지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개정법 반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기에 맞춰가지고 출판사들이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 빼고 일단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 제본으로 드렸고, 이 내용은 원래 출판된 교재 내용에서 계속 개정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출판된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여러분들 OX 문제풀이 하는 거 쉽게 좀 해드리려고 작업한 게 있어요. 노무사 문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애석하지만 유료입니다. 죄송해요. 무료로 하고 싶었는데 일단 개발비는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IT 그 전문가들의 몸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데 읍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급은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에, 그렇지, 우리가 노동인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순 없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유료가 된 건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지금 오지선다도 있고 OX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도에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공부 방법 말씀드려 봅니다. 자, 1차 공부를 하면서 뭐 공부를 2차를 하시면서 병행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1차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자, 학습 전략은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1차 시험은요. 특히 법학은 이렇습니다. 법학은 조문과 판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예전에는요. 교수님들의 이론 있죠. 이걸 우리 법학에서는 또는 법학 서적들 보시면 학설 이렇게 돼 있어요. 학설들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학설은 어떤 교수님 책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답이 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 부분들 중에서도 학설들은 이견이 늘 있었고 그게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문과 판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비중을 둬야 될 건 조문이다. 그래서 법조문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시시비비가 없어요. 근데 판례도 하급심이나 아니면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이 판례가 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판례의 결론이 중요하고 조문은 조문의 전체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꼬아낼 때는요. 무조건 오답 없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오답 없이 내려면 조문을 전체 내면서 이 중에서 표현을 비틀어버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요건을 낸다거나 결론을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문을 비틀어버려요. 조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2차를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조문 자체는 열심히 외우지 않았을 겁니다. 2차 시험 보시는 분들도 법전 주거든요. 법전 주니까 2차는 그냥 법전 보고 뺏기면 되지 이 생각으로 가볍게 보거든요. 근데 1차는 조문 내용을 눈에 담고 있지 않으면 조문의 표현이 그럴싸하게 바꿔요. 상식적인 내용으로. 그러면 읽다 보면은 그래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뭘로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걸 가지고 바꿔내니까 상식에 기대지 말고 정확한 표현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이고 판례는요. 자, 2차 공부는 판례를 달달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백지 시험장의 시험지에 판례를 길게 쓰는 게 목표가 됩니다. 2차는. 근데 1차는요. 이미 다 써져 있어요. 다 써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읽어보고 이 판례의 의미는 이거구나 라고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 판례의 취지는 이거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는 게 1차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해보면 정확한 조문의 단어들을 꼼꼼하게 보자. 그리고 그 의미들을 이해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자주 보면서 이 단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확한 텍스트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판례는요. 자, 의미와 결론인데 판례는 1차 때는 잘 이해만 하시면 돼요. 판례는 이런 취지였다. 이런 결론이었다라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조문의 단어도 제가 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최대한 열심히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도 이런 뜻이었지라고 혼자 해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문제 풀이할 때가 핵심이죠. 문제 풀이할 때 지문도 안 읽고 그러니까 질문을 안 읽고 바로 지문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물음이 뭐였더라? 또는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법학들은 또 내용이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이할 때 물음만 잘 보시면은 앞에 이게 잘 돼 있다라고 하면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객관식은 누구나 보더라도 정답이어야 되기 때문에 출제의 가능성은 다변하지 않아요. 상황을 비꼬지도 않고 아니면 새로운 판례 아니면 새로운 학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학습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챕터를 들어갈 겁니다. 자, 첫 시간은 OT를 좀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노동법 일반만 짧게 보고요. 쉬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떻게 강의하는지는 말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챕터 1번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교재는 페이지 2페이지 노동법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펼치시면 되고요. 자, 교재 내용이 제가 조문 내용들을 PPT로 이렇게 옮겨놨으니까 조문은 같이 보시고 판례는 교재 보면서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조문 보시죠. 헌법 제32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헌법이냐? 일단 우리가 강의 진도 나가는 순서는 노원이 끝나면 노투 이렇게 갈 겁니다. 노원이 개별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개별법은 뭐 근로기준법부터 해서 쭉 나왔었죠. 그것들을 먼저 봅니다. 노투가 이제 집단법이라는데 집단법은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자하고 협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게 집단법입니다. 그래서 노원부터 보는데 노원의 출발이 되는 법조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헌법 제32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해보면 32조에서는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일단 이거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국가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모든 국민이라 돼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근로자는 이런 얘기는 없죠. 모든 국민은 이라고 돼 있고, 자, 모든 국민은요,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근로의 권리라는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일자리 주세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요거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라면은 이거는 자유민주 체계가 아닌 거죠. 사회경제죠.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은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직업이 정해져 있다고 하죠. 그럼 국가가 지정해주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경제 체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다라고 했을 때는 일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자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조해서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줄게요.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런 취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바뀔 수 있으니까 모든 국민 기억하고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뒤에 보시면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단어들을 바꾸는 거예요. 뒤에까지 볼게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걸 바꾸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보장에 노력해라. 적정임금제 시행해야 된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적정임금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 적정임금제는 노력. 최저임금제는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 노원에 우리가 배워야 될 법들 중에 최저임금법 있었죠. 최저임금법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얼마다? 아시죠? 그냥 시급을 10,000원이라 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시간을 빨리 끌기 위해서. 자, 시급 10,000원 이렇게 적어놓는 게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적정임금제는요.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이런 거는 사업장 규모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임금은 얼마를 줘야 될지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바를 뛸 때야 뭐 좀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업무하고 여러분 노무사 합격을 하면 최저임금 준다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적정이냐라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라라고 해서 의무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객관식에서는 이런 거 바꿉니다. 최저임금제 시행을 노력해야 된다. 오, X? X죠.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왜 첫 시간이라 너무 막 세게 두드려 패나요, 제가? 객관식은 별거 아니에요. 법학 객관식은 뭐 숨은 그림 찾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어 되게 치사하게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수능 세대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 푸는 그런 걸 생각하시고 왔을 것 같은데 법학의 객관식 그렇지 않다. 아, 정말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 다른 건데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할 만큼 여러분들이 조문의 의미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최저임금법이 있다. 최저임금 시행해야 돼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적정임금은요. 적정임금은 국가가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임금은 노력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고용노동부에서요. 너네 연봉 얼마야 하면서 회사마다 기업체의 연봉들을 쭉 조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그냥 통계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보고 아 우리 회사가 산업 규모를 따졌을 때 많구나 적거나 이 정도만 추측해 볼 수 있지 거기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올려주세요 내리세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적정임금은 노력해라. 최저임금은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1항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2항 갑니다. 자, 권리를 가지는데 또 반대로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2항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감이 들 수 있죠. 나는 일하기 싫고 우리 친척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좀 쉬고 계신 분들 있죠. 취업이 안 돼서. 그러면 의무를 방기한 거 아니냐. 병역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옥 가는데 이 사람들도 감옥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근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못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은 권리를 가지면서도 의무를 지는 게 근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1항 같은 경우에는 권리 내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시돼 있어요. 적정임금 노력, 최저임금 시행이라고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데 2항은 어떻게 돼 있다? 2항은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실제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자.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다. 권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적어놨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항 내려갑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근로조건 기준이라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만들어라 라고 32조 3항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입법이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 근로조건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은 쉬어야지. 사람이 기계는 아니잖아. 그리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쉬어야지. 기계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면 그 정도는 쉬어줘야 돼. 그리고요, 근로자가 1년 내내 일을 했다? 그러면 휴가는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근로기준법이다. 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출산 전에 휴가 90일 이상 받을 수 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것들도 출산하고 인간답게 살려면은 그래도 출산 전에 휴가는 보장돼야지. 이런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에 있죠. 그래서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이고 법률로서 그것들을 정하겠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다음 32조 4항 갑니다. 자, 여자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현이 약간 반감이 들 수 있는데요. 여성 이렇게 보다가 여자라고 하면 왠지 좀 약간 낮게 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헌법이 옛날 옛적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요.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는 뭘까? 남성과 똑같은 일 또는 동등한 가치의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보호와 차별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여자의 근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소자 갑니다. 자, 연소자. 자, 연소자는 요즘이야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옛날 옛적에는 소년노동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 소년노동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차별이 아니란 거죠. 지금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죠. 섞어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여기다가 연소자를 집어넣은 거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말이 되죠.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다. 그렇지. 성인과 똑같이 일하니까 똑같은 임금 받아야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틀렸다고요. 헌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중 헌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헌법 내용은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돼 있지 차별 내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차별받으면 안 되지. 그건 인간의 존엄성 해치는 거지. 하고 찍는 순간 틀리는 거죠. 상식적으로 풀지 마라. 법대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반감을 가지지 마시고 너 법 아니? 법이 어떻게 돼 있어? 하고 물어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소자는 차별이 아니다. 특별한 보호만 있다. 여자의 근로는 차별받지 않는다. 보호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갑니다.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국가유공자는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상위군경, 전몰군경이라고 돼 있는데 예, 군인 아시죠? 경찰. 이분들 중에 부상 입은 사람. 다음에 전몰이라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뒤에 보시면 유가족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는다.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다.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실무하시면은 인사팀 있으면 느낄 겁니다. 갑자기 국가보훈처 이런 데서 공문 날라와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리스트 주면서 이 중에 필요한 사람 좀 뽑으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안 뽑으면은 뭔가 법적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뽑으세요. 좀 채용 좀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차별 아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보호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읽어봤는데 장애인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장애인은 보호해야 된다. OX. 장애인은 보호해야죠. 상식적이죠. 하지만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 나왔을 때 장애인 근로자 보호해야 된다 하면은 그렇지 상식적으로 맞지 하고 타면 틀린다고요. 헌법 제32조에 없으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크게는 권리, 의무 얘기가 있었어요. 권리는 적정 임금은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최저임금은 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행해야 됩니다. 의무는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법률로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로조건을 기준을 법률로 정하니까 근로기준법이 탄생했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보호해야 될 사람들 나옵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아요.
연소자는요, 특별한 보호예요. 그 다음에 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근로의 기회를.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교재에 보시면 사항 한번 볼게요. 사항 보시면 고령자, 장애인 XX 되어 있는 거 있죠. 고령자나 장애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이, 다른 일반 법률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령자의 근로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그 정년 60세가 규율하고 있는 법이 고령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률도 일반 법률에 있어요. 헌법에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항도 한번 보시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사하게 공공법리 원칙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바꾼다. 너무 좋은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조 부분은 끝이 났고요. 다음 챕터 넘어가시면 37조 갑니다. 다음 조문은 37조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경시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2항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할 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있겠죠. 그런 권리들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자, 1번 제한은 어떤 경우 가능하다? 법률로서. 그냥 대통령이 결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도 본질은 무조건 지켜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관계 법령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드러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노동조 아파트 가시면 방위산업체에 대해서 쟁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실 텐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쟁행이 할 때 파업 들어보셨죠? 파업을 할 때 방위산업체 있잖아요. 방위산업체는 여러분 뭐 군수품 생산한대. 우리나라 휴전국이잖아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잖아요.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방위산업체가 다른 일반 사업체처럼 파업하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바로 총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파업해버리면 그러면 이 업무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는 쟁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쟁의 행위는 금지되는데 법률로서 제한돼 있어요. 그럼 본질적인 쟁의 행위를 금지했으니까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은 열려있기 때문에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셨고 그래서 법률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되지 않음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유들까지도 눈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얘기 안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앞서 보셨던 좋은 단어들하고 혼동될 수 있으니까 단어들을 잘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밑에 판례들 이제 가볼게요. 판례들은 제가 교재로 보겠다라고 했죠. 교재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 첫 번째 가봅니다. 헌법재판소고요. 자, 근로자 공급 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때 근로자에 대한 중간 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인신매매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직업선택 자유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누구라도 그 업무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서 근로자 공급 사업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직업 소개서 이런 것들 할 때요. 고용노동부에 허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소개를 하면 제가 아는 친구 소개해주고 제가 돈 받는 거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이 동네의 유지야. 그러면 누구 집 아들이 뭘 잘한다 이런 얘기 제가 듣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다가 누구 집 아들인데 신용도 확실하고 그리고 성실해. 내가 20년 동안 봤어. 대학도 어디 나왔어. 아니까 내가 소개해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허가받으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통제하는 거 아니냐. 나의 기본권 침해 아닐까?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결론은 뭐다?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좋은 일자리 있어라고 소개해줄게 해놓고는 갑자기 봉고차 태워가지고 이상한 나라로 데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허락해주겠다라고 해서 허가로 하고 있고 이 허가로 하는 것은 직업 선택 자유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근로자 공급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사업입니다.
이거는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는 제가 결론만 좀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고. 다음 옆에 가시면 또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 99년도 9월 16일 판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제32조 3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였죠? 근로기준법의 모태가 됐던 기준이 됐던 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읽어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 형성의 자유다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근로기준법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며칠이 쉬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2일? 네, 2일. 저는 한 3일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 4일 정도 일하고 3일 쉬고. 괜찮죠? 인간의 존엄이 하지 않을까요? 이제 노예도 아니고 4일 정도면 일 좀 하고 3일은 쉬고 이렇게 하면 일할 맛도 좀 날 것 같고. 자,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일에 유급휴를 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위헌이라고요. 일주일에 하루 쉬어가지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지 않아요. 기계지 이건. 하루 쉬어보면 아시다시피 눈 감고 일어나면 그냥 끝나요. 늦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밤에 끙끙 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준 거 가지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건 너무나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입법이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죠.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일주일에 1일 정도면 인간의 존엄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32조 3항에 있는 내용은 두 번째 줄에 근로조건 기준은요. 인간의 존엄의 기준은요. 세 번째 줄 끝에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잘못됐어요. 인간의 존엄 침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2007년 8월 30일 갑니다. 자, 여기서는 안에 읽어보시면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내포한다. 자, 환경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줄 거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됨이 타당하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근로의 권리로 가봅니다. 자, 근로의 권리를 했을 때 모든 국민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상식적으로 국민이 누구죠? 우리나라 사람. 맞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판례의 출발점은 누구냐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외국인 근로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외국인도 줄 것이고요. 이 케이스는 외국인 근로자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저도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국민 안에는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럼 모든 국민하고 외국인하고 다른데? 라고 했는데 해석을 할 때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국적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의 권리에서는요. 일할 자리, 국가가 일자리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가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사업들을 보면은 워크넷 들어가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일자리도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할 자리 말고 일할 환경. 자, 환경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산안법 준수하고 이렇게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도 인정된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있다라고 해서 근로권리 안에는 일할 자리, 일할 환경, 환경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고 외국인도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할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넷 같은 일자리 탐색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거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러기에 대해서도 외국인도 일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죠. 그거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도 환경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내국인, 외국인이라고 돼 있죠. 자, 일할 자리에 대한 요구권이라고 돼 있고 일할 환경에 대한 것은 보시면 내국인은 둘 다 가지고 있죠. 일할 자리, 일할 환경 둘 다 가지고 있고 외국인은요. 일할 자리에 대한 것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뭐 워크넷 이용하고 실업급여 받고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옆에 보시면 일할 환경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차 공부해 보시면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강제 출국됐어요. 불법 체류라는 게 들켜가지고. 그랬을 때 이분이 그럼 지금까지 일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보장되는가. 최저임금도 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고 연차휴가 이런 것도 줘야 되는가. 그리고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도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된다고 봐요. 그게 이 판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 일할 환경은 가로 안에 보시면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에 있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아까 보셨던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적용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근로기준법만큼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론이 좀 쉽죠. 다음 헌법재판소 2011년도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 정한 바에 따라서 비로소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 헌법 제32조에서 어디에 퇴직금이라는 내용이 있냐는 거죠.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는 최저임금제 시행해라 정도 있고 근로조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거밖에 없죠. 그럼 퇴직금이라는 제도는 어디 있느냐? 근로조건에 굳이 따지자면 근로조건의 기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최저임금법 이런 것처럼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법률로서 보장되는 거지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의미가 있냐면요. 그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요. 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라 하면 근기법상 근로자를 얘기해요. 근데 근기법상 근로자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근로자들 모든 근로자를 규율하지 않아요. 가사 사용이 나세요? 가사 사용이? 드라마에 보면 그 드라마 보면 꼭 잘 사는 집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집안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분도 노동하잖아요. 오히려 눈칫밥 먹고 하는 건 더 심할걸요? 그렇게 노동을 하시는데 그분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최저임금? 글쎄요? 퇴직금?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저기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노동이에요, 아니에요? 노동이잖아요. 그걸 설마 유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일하시는 거잖아요. 시간 내에 배달해야 되고 배달하다 사고 나면 보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추운 날에도 배달해야 되고 노동이잖아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그럼 퇴직금 나오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헌법상에서 만약 도출된다 한다면 여기서 모든 국민은 퇴직금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보상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고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근로자들만 보상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헌법에 있냐 하고 싸웠는데 헌법에 없다. 그건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3페이지의 세 번째 판례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2015년 12월 23일 판례 가시면요. 해고예고제도라고 돼 있는데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해고예고 제도를 둘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해고예고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면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1개월 전 통보하는 제도가 해고예고 제도입니다. 자, 근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1분 또는 1개월분, 31분 할게요. 31분. 통상임금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쓰는 이유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해고예고 제도 단어가 헷갈리시니까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해고예고 제도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알려주는 거.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어? 그럼 31분에 통상임금 주는 거. 이게 해고예고 제도예요. 이건 어디 있냐면 근로기준법에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이 제도를 두 번째 줄에 해고예고 제도를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제도를 뭐 60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한다고요? 세 번째 줄에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국회의원들이 정한다. 입법자들이 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둘지 제도에 어떤 내용을 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안 나와 있죠. 헌법은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세요. 제도 만드세요까지 있는 거고 제도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건지는 국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셨고요. 노동법 탄생의 배경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민법과 노동법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민법들은 다 배우고 오셨을 텐데 민법에서는 근대 3대 시민법 원리라고 돼 있죠. 이게 민법의 기본이죠. 계약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책임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이 노동법에 그대로 적용되냐면 노동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목차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목에 근대 3대 시민법 원리에 계약 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것들이 수정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약 자유라 한다면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다라면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급 5천 원 받을게요. 자, 최저임금법 미달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미달이죠. 근데 계약 자유 원칙이라면 법은 이렇지만 우리끼리 합의를 했으니까 법다 내용 알면서 합의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계약이 우선한다는 게 계약 자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관계에서는 계약 자유가 적용 안 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가야 돼. 합의했어도 그거 인정 못해.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가시면 소유권 절대라고 돼 있죠. 예, 소유권 절대는 일단 넘어가시고 과실 책임 부분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과실 책임 뭐냐? 일하다가 제가 깜빡 졸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계에 제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손가락이 절단됐네요.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일하다가 손가락 다쳤어요.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졸았지. 네 잘못이잖아. 잘못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고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고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상 재해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과실이 있든 없든 제가 졸았든 안 졸았든 일하다가 다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용자가 저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 주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받는 동안 일 못했으면 생계가 위태롭죠. 그 생계에 대해서 휴업수당 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도화돼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민법에서는 과실이 있을 때만 사용자가 책임지는데 사용자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니까 민법이 좀 수정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3대 원칙들이 좀 수정된다. 이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계약 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이 수정된다. 이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가 끝이 났고요. 다음 챕터는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첫 시간은 좀 짧게 해서 한번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